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돈을 마음대로 넣을 수는 없어요. 만약 북한에 있을 때 조금 좀 여기까지 있나라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동차 칸이 있잖아요. 거기도 이제 초상화가 작은 초상화가 2개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좀 여기까지 있나? 네, 안녕하세요. 평양에서 온 나민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정차 9년 차 정도, 이제 헷갈리네요. 8년인가 9년인가 그렇게 됐고요. 지금은 카페에서 또 개인 카페를 하고 있고, 유튜브도 하고 있고,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,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남편이에요. 네. 소개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저도 평양에서 온 김정국이라고 합니다. 저도 한국에 같은 해에 한국에 왔고요. 같이 온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 정착 한 8년 차 정도인 것 같고요. 지금 결혼 3년 차. 지금은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조금 유독 호기심이 되게 강한 편이긴 했어요. 뭔가 북한에서 그 조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오면서 조직의 어떤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, 이런 걸 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쨌든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고 했었고, 네, 처벌이 따라와도 어쨌든 그 호기심이 항상 늘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내가 사는 세상 밖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,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만 살아야 될까, 막 이런 생각도 계속 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 멀타에 갔을 때 그 호기심이 정말 거의 뭐 다 폭발한 거죠. 그동안 갖고 왔던 지내왔던 호기심들이 폭발하면서 이거 무조건 해봐야겠다, 한번 가봐야겠다, 내가 못 가본 세상 궁금하다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 저부터 말씀드린다면, 북한 내부에 아무래도 북한이 철저히 외부 정보를 차단을 해도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. 한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 있고, 미국 영화도 많이 들어가 있고, 그 외에 또 미국이나 한국 되게 잘 사는 나라다, 외국은 정말 잘 살고 있다,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 있다, 아직까지 이렇게 배고프면 호독이는 건 우리뿐이다, 뭐 이런 이야기들. 외국에 간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더라, 한국에 이제 탈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산다더라, 한국 가니까 어떤 일, 예를 들어서 배달 일만 했는데 한 달에 2,000달러 이상 벌었다더라,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퍼지고 하니까,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북한은 너무나도 좀 암흑 같은 세상인 거죠. 답이 없고 계속 고생만 해야 되고, 언제 우리의 어떤 형편이 나아질지 모르는 그런 편이고, 너무 통제는 계속 또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항상 또 가난에 계속 호독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참겠다, 북한에서 들고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해요. 그거는 정말 내 목숨을 떠나서 나의 어떤 온 가족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고 하니까, 최소한의 어떤 생존 아니면 최소한의 반항심으로 결국에는 표현이 되는 게 그런 탈북이 아닐까.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평양에 살지 않았고 어떤 국경 도시에 살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온 가족이 다 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하도 평양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잘 모르고,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경제적인 그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, 뭐 고난의 행군 시기라던가 그럴 때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그걸 어떻게 구할지, 이런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근본적인 의심이나 질문 같은 걸 할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 평양에서 저 국경 지역에 사는 분들만큼 어렵게 살지는 않았지만, 저희 집도 매달 쌀 걱정을 항상 하셨고, 부모님이 그 부족한 쌀은 어떻게 보충을 할까, 이런 걸 항상 봤기 때문에, 그리고 또 평양에서는 또 조직 생활을 아주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, 조직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뭐 내가 살고 있는 이 제도가, 이 정치 제도가, 뭐 사회 구조가 뭐 불합리하다, 옳은 걸까, 이런 질문을 별로 스스로에게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고난의 행군이 지나고 2000년대 초반,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뭐 어쨌거나 조금씩
경제 상황이 괜찮아졌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서부터 약간의 여유가,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는 좀 그런 의문들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네, 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, 네, 그리고 지하철 안에도 있고, 가능한 실내에는 다 있어요. 어떤 작업장이 아닌 이상에는. 네, 다 있어요. 뭐 화장실에도 있고 이러진 않죠. 아, 화장실은 없어요. 네, 그렇긴 하네. 네, 화장실은 없고, 그렇죠. 웬만한 깔끔히 정돈된 실내 공간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북한에 있을 때 조금 좀 여기까지 있나라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 전동차, 그러니까 지하철 전동차 안에 그 전동차 칸이 있잖아요. 거기도 이제 작은 초상화가 2개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차량에서 차량으로 옮겨가는 그 문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위에 있거든요. 그건 좀 여기까지 있나? 그 지하철에 있는 그 초상화는 평소 집에서 달던 것보다 한 4분의 1 정도 작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지하철을 탔을 때 물어봤어요. 저 초상화는 왜 작냐? 그러니까 아빠가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. 진짜. 안 된다고. 그리고 초상화를 작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.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작다고 하면 안 돼. 그냥 뭐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어쨌든 우리의 실용님들은 똑같다. 약간 그런 식으로 아빠가 네, 교육을 했었어요. 위험했구만. 그렇죠. 아유, 상상도 못해요. 찍거나 불태운다? 그게 그 정도를 떠나서 그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 전문대를 다닐 때 다른 저희 동네에 이제 4년제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총장이죠. 그 사람이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. 북한에서는 거의 그 간부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직위를 다 해제당하고 지방으로 추방된 사건이 있었어요. 왜 그랬냐면은 그 대학교에 있는 초상화 어떤 정성 사업이라고 해서 초상화 정성 사업이라고 하면은 약간 보드라운 어떤 그 벨벳 같은 약간 그런 원단의 걸레를 이제 잘 닦아야 되거든요. 먼지가 앉지 않게. 근데 먼지가 초상화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 청장에서 다 떨어지고 직위 이제 다 해제당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추방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먼지만 앉아도 그 정도예요. 네. 그래서 항상 초상화는 늘 먼지 앉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고 아침마다 닦아야 되고 종이로 만져본 적도 없어요. 그냥 그 유리에다가 그 함에다가 틀에다가 딱 거의 머셔져 있는 그 상태로만 계속 만지는 것도 그거 만지는 것도 손 부두부두 떨면서 만졌었는데. 갑자기 생각나는데 전 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까지도 좀 아침에 빨리 나가는 편이어서 나가서 아침 첫 시간에 정성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. 제일 모범적인. 정성 사업이라고 하잖아요. 초상화 정성 사업. 그 이제 의자 넣고 뭐 곁하기에 올라가서 이제 아까 벨벳을 이렇게 먼지 닦고. 그럼 매일 닦으니까 사실 먼지 없잖아요. 근데 일단 닦아요. 가끔 딱 보면 그 초상화 종이장이 있고 그 위에 유리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유리에 뭐 지문이라든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거 닦아야 되는데 잘 안 닦이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입김을 호호해서 닦잖아요. 근데 장군님 실용님인데 호호하기가 살짝 이상한 거예요. 그래갖고 애들이 없을 때 그냥 있으면 좀 그렇고 없을 때 그냥 술정 눈치 보고 그냥 빨리 하고 이제 이렇게 닦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렇죠. 예, 그 정도로. 있죠. 네, 당연히 있죠. 여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. 여자들 같은 경우엔 긴 생머리는 절대 안 되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리설주나 김주애나 머리가 길잖아요. 그게 사실 안 되는 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눈치가 보였는지 풀어헤치지는 못하고 그냥 중간 머리 정도 이렇게 따고 나오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제가 있을 때 지금도 그렇고 여자들이 그렇게 머리 긴 것도 사실은 안 돼요. 그들은 좀 특혜를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단 그 매직 머리도 안 되고 염색은 더더욱 안 되고 거의 뭐 그냥 딱 봤을 때 자본주의 티가 난다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누가 봐도 북한 머리 그것만 가능한 거죠. 남자들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조금 그래도 머리를 기를 수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머리 기르는 게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. 네. 그냥 거기서 무슨 머리를 했지? 스포츠 머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머리보다는 남자들도 규제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머리가 있어요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머리를 항상 잘라야 됐고 뭐
여기 뭐 리진이라고 해서 여기를 길러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죠. 그랜나루 길러도 안 되고 여기 뭐 옆이나 뒤는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잘라야 되고 근데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사회에 나가고 그러면은 조금 머리를 기르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뭐 아주 돕수룩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길거리 가다가 세워놓고 뭐 좀 사회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좀 지적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대학 공부하는 대학이나 사회의 그 직장에 통보가 되면은 또 좀 망신이니까 이제 그런 그 정도로 많이 기르진 못하죠. 그게 남자들은 그냥 김정은 머리 정도만 할 수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도 김정은일 때는 남자들 머리 선택지가 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. 근데 김정은이 되고 나서 더 좀 빡세진 게 김정은이가 지나가다가 평양시 이제 남자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야 이제 나처럼 머리 할 때 안 된? 그랬대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방침이 쫙 내려온 게 남자들이 머리 옆에 다 이제 김정은처럼 이제 머리를 해라. 그래서 저희 오빠도 그때 머리를 잘랐거든요. 그 전까지 좀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다녔었는데 바로 그날 이발소를 가가지고 머리를 쫙 밀고 이렇게 나왔는데 김정은 머리를 그냥 하고 나온 거예요.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오 단속당하죠. 기본. 저는 괜찮을 것 아니에요. 앞머리가 길어요. 근데 사회에 그래도 앞머리가 이렇게 눈썹을 덮으면 안 돼요, 남자들. 예, 앞머리가 한 이 정도 올라가야 되고 옆머리도 너무 길고 김정은처럼 해야 된다니까요, 머리를. 근데 만약 이러고 대학 정문을 통과한다. 그 등교할 때 그때는 등교할 때는 이제 이걸 좀 올리고 앞머리가 최대한 올리고 정문을 통과하고 이제 지나가면 이제 다시 이렇게 내리고 뭐 그랬었죠. 저는 염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되죠. 그렇죠. 가장 퇴폐적인 머리죠. 염색도 안 돼요. 염색 절대 안 돼요. 염색은 그냥 어르신들이 이제 흰머리 나면 까만 염색 정도만 가능해요. 파마도 가능은 한데 뭐 여기서처럼 뭐 한국에서처럼 S컬, 뭐 C컬 뭐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진짜 뽀글뽀글한 그런 그 할머니들 파마 있잖아요. 그 정도만 가능해요. 나는 그 머리 관련해서 좀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 머리 그 규정이 좀 너무하다 생각했던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무조건 단발을 하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진 포니테일도 하고 여자들이 그리고 뭐 단발하는 친구들도 있고 높은 머리 닦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뭐 직발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였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대학생들까지 무조건 다 단발을 하라고 하니까 대학생이면 성인이잖아요. 근데 성인 여성분들마저도 하나같이 똑같은 단발머리고 또 엄청 짧은 단발 막 귀 반 정도까지는 귀에서 한 3cm 내려고 뒤에 이렇게 돌아섰을 때 셔츠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. 그 정도 하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이게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. 다 똑같고 하니까 좀 야 여자들 저거 너무 싫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네, 마음대로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.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평양 사람들은 지방에 갈 수는 있어요. 그냥 특별한 뭐 어떤 증명서 발급 없이 지방을 가는데 국경도시는 못 가요. 신의주, 해산 뭐 이런데 청진 이런 국경 쪽에는 갈 수 없고 그 외에 남포, 사리온 뭐 이런 그런 데는 갈 수 있거든요. 갔다 왔다 할 수는 있는데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오기 위해서는 무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일종의 뭐 비자 같은 그런 거를 발급받아야지만 출입이 가능하다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네,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죠. 네. 그러니까 지방에서 평양에 거주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걸요. 네,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방 출신의, 그러니까 정말 특출난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체육선수가 지방 출신의 체육선수인데 국제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다. 뭐 이러면 평양 거주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태어난 그 지역에서 계속 살다가 그 지역에서 결혼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걸로. 그래서 저도 평양에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. 평양 전봇대한테 시집가면 시집갔지 지방 남자한테 절대 시집가지 않는다. 예, 제가 지방에 내려가면 저도 지방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예전에는 지방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지방 여자가 평양에 와서 살 수 있는 그게 됐었는데 언젠가부터 평양시 인구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만약 평양 남자 지방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
평양시 그 시민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 그럼 지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었죠. 김정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? 안전? 그 평양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한다고들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어떤 충성심을 조금 더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 그 엘리트 계층에 속해야 평양에 살 수 있고, 그러니까 평양에 사는 걸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뭔가 좀 조금 더 충성을 해서 평양에 살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고,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수뇌부 옹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뭔가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은 보안에도 이제 어렵고 그 김씨 일가의 어떤 보위 사업에도 힘들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엄청 그 제도에 충실한 사람들만으로 평양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걷어내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평양에서도 뭔가 어떤 과오를 범했다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, 네, 늘 그렇게 물갈이 같은 그런 걸 계속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놀랐던 게 한국에 와서 그 그러니까 지방 국경 지역에서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. 네. 그분들이 평양에 그 한번 견학 갔었다라는 걸 저거 북한에서 살았던 인생 중에 엄청 그 소중하고 대단한 기억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. 뭐 평양역에 뭐 이제 열차 타고 와서 이제 평양 견학하고,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매일 살았던 것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면 대단하지 않은 것인데 어렵긴 마찬가지고, 근데 그걸 그렇게 평생에 평양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내가 너무 특권을 누리고 살았구나,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렇죠. 네, 저도 평양에서 살았는데 왜 탈북했냐 그래서 아니 뭐 평양은 북한이 아니에요? 제가 그랬었거든요. 평양은 또 하나의 또 다른 북한인데 그 얼마나 정말 그 안에도 그 조직 생활이 엄청 빡센 데인데 저는 그게 싫어서 온 건데,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. 그리고 지방에 갈 때마다 아, 확실히 인프라의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하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느꼈었고, 그럴 때마다 가끔씩 그래도 평양에 사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죠. 뭐 집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집 거주권은 내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데, 그래서 그 거주권은 사고 팔고가 가능하거든요. 그게 약간 일종의 부동산처럼 작용을 해서 거주권도 제가 평양을 떠날 때 가장 비싼 집의 거주권이 3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. 네, 근데 그 기본적인 어떤 토지의 소유권은 주장을 못 하죠. 네,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집을 살 때 토지도 요 아파트에 요만한 땅은 네 거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는 거고 그냥 거주권만 형식상 이렇게 사고 팔고 야매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,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돈을 마음대로 넣을 수는 없어요. 만약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북한의 어떤 은행에 가서 발급을 받았다, 중앙은행에서, 그러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뭐 10원, 뭐 15원, 뭐 내가 어떤 월급을, 북한의 공식적인 노동자 월급이 2,000원 내지 3,000원이잖아요. 그걸 받았을 때 거기서 한 100원 정도는 넣을 수 있어요. 근데 100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? 쌀 1kg에 5,000원인데. 그러니까 그 이상의 돈, 몇십만 원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럼 다 가져가는 거예요, 북한에서. 아니, 너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, 개인이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도, 허용이 안 된다.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, 북한에서 이제 몰래 보면서 겨울연가를 봤는데 남자 주인공이 기억력을 잃고 미국에 갔다가 한 10년 만인가 다시 오잖아요, 한국에. 근데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내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, 북한에서 보면서. 아니, 저거 사람 없어지면 집 바로 그냥 국가로 이제 북한에서는 몰수해 버리거든요. 개인의 재산이 어디 있어? 이거 다 국가 건데. 이렇게 뭐 TV군 뭐군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, 그때. 아, 이게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?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사회재산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좀 제가 이해한 바로는, 북한은 이제 표면상으로는 무계급 사회를 주장했잖아요. 그래서 계급이 생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한테 종속돼서 일하는 자 때문에 계급이 생긴다고 보는데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. 사적 소유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는 있는데,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토지를 내가 소유한다든가, 토지는 생산수단인 거고, 또 예를 들어
뭐 자동차도 그걸로 이제 운수를 하게 돼서 뭔가를 이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, 또 무슨 기업도 뭐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거고, 뭐 매장이라든가 뭐 한마디로 부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생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개인이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 들여다보면은 뭐 누가 뭐 무슨 장사를 크게 해서 많이 벌었다더라. 근데 그걸 뜯어놓고 보면은 어느 공장에 적을 걸어놓고 있거든요. 명의는 다 이제 어떤 공장 기업소, 뭐 차도 뭐 걔네 아빠는 무슨 차 타고 다녀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그것도 어느 공장 기업소의 차고,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부를 소유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생산수단이 예전이랑 다르잖아요. 뭐 꼭 공장 기업소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만 제품이 아니니까 서비스업 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, 북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북한도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언제든지, 지금 당장은 내가 누리고 사는 거지만 이거 뭐 내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금 부를 창출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거는 국가 거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. 내 거는 아니다. 나는 그냥 그걸 통해서 지금 임시로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뿐이지, 이제 그게 내가 조금만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냥 몰수해버리고 뭐 조금만 눈밖에 나면은 그냥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다, 이런 거죠. 내 이름으로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. 내 몸도 내 거가 아니니까 거기서. 잘못 보이면.